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드디어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될 때인데 네. 좀 밝은 청사진, 네. 희망찬 미래가 네.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힘들어요? 저는 이제 실물 경제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물 경제적으로는 어둡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 있는 영역은 자본시장,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Y스트릿 구독자분들은 네. 그러면 전혀 다르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경제와 예. 자본시장의 움직임 좀 다를 것이다. 다릅니다. 요거 완전히 미리 다릅니다. 좀 말씀을 드려놓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은 그러면 경제부터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볼게요. 하겠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거 제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실물 경제적으로는 매우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날씨의 비유를 많이 해드리는데 비가 오는 날씨는 다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근데 비가 와도 천둥을 동반한 비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밖에도 뭐 바람을 동반하기도 하고 가끔은 해를 동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기 침체라는 것들이 나타날 때 이 고물가라는 것을 동반하기가 쉽지 않은데 통상 경기 침체일 때는 통상 물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네. 물가를 채 못 잡고 24년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힌 채 경기 침체가 23년보다 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경제는 23년보다 24년이 안 좋고 그렇죠. 물가 상승률은 목표하는 수준에 못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글로벌 경제의 모습이 될 거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야,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못 잡고 네. 제일 힘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사실 지난해 경제 전망 2023년 지난해가 아니구나. 아직까지 오래구나. 네. 2023년 전망을 하실 때가 내핍점이라고 해서 맞아요. 굉장히 궁핍해지는 걸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는 그래도 뭐 나아지는 거예요?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거예요? 네. 23년 경제 전망을 할 당시에도 네.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드렸었고 드렸었던 의견은 뭐 하나도 지금 뭐 변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의견과 일치하다기보다는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명확해졌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명목소득은 그 자리일지 모르지만 네. 여러분 평균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죠. 예. 명목 가처분 소득은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394만 원 정도가 평균치예요. 394만 원. 예. 가구당 평균 소득입니다. 네. 그런데 실질 소득,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은 많이 쪼그라들 것이다. 이건 고물가일 때 당연한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네. 명목소득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쪼그라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소득은 또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쪼그라들어서 물가 때문에. 예. 그래서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격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은 이렇게 가계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뜻했고요. 가계가 힘드니까 소비를 잘 못하잖아요. 네. 당연히 기업의 매출이 잘 일어나기 어렵겠죠. 근데 하물며 고금리니까 소비자나 가게나 혹은 기업이 부담해야 될 한 단위 어떤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된 거죠. 네. 대략 200만 원 정도의 이자 상환을 하고 있었던 그런 가게나 기업이라고 한다면 한 350만 원 정도의 이자 상환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된 거예요. 한 단위를 대출할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게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그리고 가게와 기업이 힘들면 정부도 세수가 덜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할 때 소비세, 소득 있을 때 소득세, 기업 경영 활동할 때 법인세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 건데 세수가 덜 거치다 보니까 정부도 가난해지는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경제의 3대 주체가 모두 가난해진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만큼 23년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으로서 어렵기 때문에
먼저 잘 그런 경제 현상을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피점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그 궁핍한 시기를 견뎌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나가고 있잖아요, 거의 다. 네. 네. 24년에 남는 건 뭡니까? 24년을 그래서 이제 24년 경제를 상흔점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거 뭔가 예. 상처의 흔적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경제 전망할 때 그 해를 무슨 점 이렇게 표현해 보고 있고요. 네. 그 점들을 쭉 이으면 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점 하나로 좀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텀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점에 해당되니까. 네. 근데 24년 경제는 코로나19의 상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처, 네. 상처가 있었어요. 예. 상처는 머릿속에서 지금 지워지잖아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러우 전쟁 때문에 뭐 무슨 얘기 하지 않잖아요. 상처의 기억은 이제 지워지고 있는데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흉터처럼. 그 상처의 흔적이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그 두 가지가 지나가면서 경기 침체를 야기했고 동시에 고물가를 만든 거예요.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지금 예측이 되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하물며 이 중동 불안,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얼마나 또 격화되느냐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정도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장은 아래로 가고 물가는 위로 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전쟁은 성장을 더 아래로 내리고 그렇죠. 물가는 더 올리는 역할이거든요. 거기다 또 중동 전쟁까지.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예.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이란의 참여라든가 혹은 서방 국가들의 참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참전은 단순히 뭐 지상군을 투입하는 수준만 있는 게 아니라 무기 지원이라든가 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참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 국가들이 참전하는 양상으로 가면 갈수록 국제 유가는 더 높게 야기될 것이고요. 뭐 지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라고 블룸버그 산하의 경제연구기관인데 네. 그 뭐 블룸버그 이코노믹 말고도 다른 뭐 글로벌 은행이라든가 아이비뱅크라든가 국내에는 국제금융센터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국제 유가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 네.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면 뭐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유럽 쪽 전쟁이 아니라 중동 쪽 전쟁이기에 그렇죠. 더더욱이.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중동 불안과 같은 정세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가혹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지 덜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이 변수가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고 있고요. 이것은 실물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도 체감하고 계시는 그런 현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러우 전쟁만으로도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네. 거기다가 중동 전쟁까지도 커질 수도 있고 물론 이거는 또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항상 변수로 두고 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요인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혹시나 잘 돼서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네. 개선될 수 있는 요인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뭐 덜 강하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안 올 수 있게도 뭐 만들 수는 있겠죠. 네. 그러려면 이렇게 스티키한 물가가 아닌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되죠. 그럼 물가가 빨리 잡힌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조금 경기가 나빠야지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경기가 나빴을 때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예. 경기가 나쁘다는 게 뭘까요? 가계의 소비 규모가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 규모, 수출 규모가 줄어드는 게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더하면 뭡니까? 그게 수요예요. 수요가 총수요. 둔화되는 것. 정부 지출까지 포함하면 네. 이게 총수요입니다. 총수요가 둔화되면 글로벌리 많은 국가들이 총수요를 줄이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원자재 가격이나 완제품 가격, 중간재 가격 모두 다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야지만 물가가 떨어질 텐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경기가 많이 나빠진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더 있어요. 종전에 생각했었던 게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1%, 네. 내년 성장률을 4.2%. 24년을 4.1로. 네. 이게 나름의 경착륙이거든요. 예. 한 0.12%포인트 정도씩 떨어지면 연착륙에 좀 가깝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경착륙에 가까운데 여기서 중국이 소위 스파이 대응하겠다 하면서 뭐 반간첩법 네. 이거 도입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해외 출장조차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중국 경제를 더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야기돼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준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빨리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23년, 24년 경제의 키워드는 물가인 것 같습니다. 그쵸. 물가가 안 잡히느냐, 물가가 잡히느냐 이것에 따라 다른 것이고 물가가 만약에 빨리 잡힌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리세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스티키하게 물가가 안 잡힐 것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저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국제기구들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상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뭔가 좀 낙관적인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진정되더라도 그거는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물가가 진정될 것이다라는 네. 거고 네. 혹여나 네, 공급 쪽 문제가 좀 좋아져서 즉 네. 러우 전쟁이 좀 끝나서 네, 공급 쪽이 좀 해소가 되면서 물가가 진정이 될 네. 조금 긍정적인 요인은 안 보입니까? 그런 물론 것도 이거는 참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망을 할 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전제 있잖아요. 예. 그건 현재의 조건으로 상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냥 상수로 놓고. 그렇죠. 현재의 조건으로.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 IMF가 수정 전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중동 불안 문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 근데 이 변수를 어떻게 가정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지전으로 상정하고 가는 거예요. 현재가 국지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가장 중립적인 시나리오로 가정하기 때문에 저 역시 러우 전쟁이나 뭐 중동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현재와 같은 국면이 유지된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조정해 나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경제를 가늠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네. 충남에서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원래 2시간 걸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시 반에 도착합니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비를 들고 가는데 계속 시간이 늦어지죠. 지연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수정 조정인 거예요. 아. 그러면 왜냐면 교통이 혹은 저기가 사고가 나서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말 없이 늦는 게 좋습니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말을 해주는 게 좋죠. 당연하죠. 예. 그게 수정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제 전망을 그래서 제가 수정하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최대한 드렸죠. 예. 예. 그런 거죠. 역시 경제학자답게. 왜냐면 얘기를 안 해주면 네. 제가 7시 반에 도착인데 그럼 이제 충격을 받죠. 6시 반부터 준비를 하면 어. 이 1시간 동안을 다른 유용하게라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제를 전망하고 어떤 변수들이 등장할 때 수정 조정하는 것이에요, 원래. 그런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6시 반으로 약속하는 게 맞지 약속 없이 오는 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당황하고 충격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재원의 낭비가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니까. 그래서 경제 전망도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IMF 뭐 정부도 반기나 분기마다 또 계속해서 수정 전망을 그렇죠. 하는 거죠. 연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어찌됐든 간에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건 그냥 바람이니까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고요. 그럼 뭔가 좀 좋아지는 건 없습니까? 좋아질 신호 같은 거? 일단 제가 자본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물 경제 관점에서 좋아지는 게 있을지 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이 좋아집니다. 실물 경제적으로. 예, 인도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예. 요즘 많이 등장한 좀 신조어인데 알타시아라고 표현하죠. 저도 책에다 알타시아라는 표현을 넣었는데요. 얼터너티브 에이시아라는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의 얼터너티브냐면 중국의 얼터너티브.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서 혹은 생산 기지라는 면에서 중국이 상당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을 대체할 그 밖에 다른 신흥국의 등장인 거예요. 아까 반간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 법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미중 패권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개되고 최근에도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뭐 더 커지면 커졌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뭐 인건비라든가 중국에서 기업 경영하기 좋은 여건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23년에 등장한 중국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도미노 부실 이런 것들이 또 중국 경제가 굉장히 혼탁하게 안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에 가깝게까지 성장률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현상, 리오프닝을 기대했는데 그 리오프닝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지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미부터 차이나 엑소더스, 기업들이 중국에서 떠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생산 기지를 중국에 의존하다가 뭐 자국으로 가는 형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쇼링의 비중보다는 프렌드 쇼링의 형태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자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중국을 대체할 다른 나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게 이제 알타시아로 부상하는 대상국이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요런 나라들의 성장률을 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5%대에서 4%대로 뚝뚝 떨어지는 저성장 고착화로 가고 있는 뭐 물론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4.2%가 저성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경제는 스냅샷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5%대에서 4%대로 떨어지는 거는요. 뚝뚝 떨어지는 현상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5% 성장을 지금 기대하면서 공장을 늘리고 직원을 많이 뽑았는데 5%가 아닌 4%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노는 공장이 생기고 가동률이 줄어들고 고용을 해고하고 이럴 때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는 이런 현상 자체가 중국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기업들이 떠나는 현상이고 중국 경제는 그런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었던 주로 한 5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굉장한 고성장 수준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높은 나라들이 많아. 이들 국가들은.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가 3.0%, 내년이 2.9%로 IMF는 전망을 했는데 네.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 이유는 기여도를 계산하잖아요. 미국의 기여도가 일부 있고 중국의 기여도가 일부 있잖아요. 원체 GDP 큰 국가들. 그렇죠. 근데 이들 국가의 기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냐? EMDE라고 합니다.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 권역의 경우 성장률이 작년보다 떨어지는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개도국들의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올라가요. 역시 아태 지역을 한정해 놓고 봐도 아태 지역 안에도 중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을 제외한 아태 지역의 성장률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태 지역에 말씀드렸던 그 나라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역들의 경우에는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서 공급망 밸류 체인으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우상향하는 이런 국가들의 실물 경제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와이스트리트에 나왔으니까. 그 나라들의 실물 경제. 그렇죠. 그 나라 ETF 죠. 주식 주식도 될 수 있고요. ETF로. ETF가 저는
당연히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네. 실물 경제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ETF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타시아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서 실물 경제적으로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아지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좋아지는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터너티브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아시아 국가들을 주목하라.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인도의 경제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큰 관심들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네. 막 이러면 그때부터 관심을 또 갖겠죠. 아,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인도 선섹스 지수는 또 꽤 괜찮은 흐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현재도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인도 경제도 말씀 시작하면 또 많이 드릴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요 정도만 답변 드릴까요? 많이들 인도 투자를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렇게 하기에 제조 기지로서 대체되기에 제조업이 너무 약하다. 제조업이 약하고 제조 기반이 되는 아하. 쉽게 말하면 공장을 질 만한 경영 환경이 안 된다. 인프라. 라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하세요. 예. 맞아요. 그거 부족해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의 제1산업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Make in India예요. Make in India. Make in India. 예, 그게 자국의 산업정책이에요. 모디 총리가 그래서 뭐 애플도 불러 들여오고 뭐 예. 애플도 막 인도 쪽에다 공장 뭐 하라고 막 하죠. 네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산업 전략이 좀 비슷한데 둘이 전혀 다른 나라지만. 그렇죠. 근데 Making 인도네시아 4.0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예. 그죠. 어느 나라든지 다 자국으로 와서 지으라고 하죠. 예.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한 나머지 여건은 괜찮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예요, 인구. 올해가 23년이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도를 압도하는 해예요. 중국의 인구를. 그렇죠. 이미 뛰어넘었죠. 뛰어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딱 바뀌는 중국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인도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향후를 보자는 거죠. 스냅샷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제조 기반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훌륭한데 인건비도 중국보다 훨씬 싸고요. 훌륭한데 부족한 게 있다면 인프라라고. 노동법도 인프라에 해당되죠. 근데 이 산업 정책의 방향이 제조 기지로서 부상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가장 대표적으로 전력 공급을 확대한다든가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든가 또 노동법 같은 것을 개선한다든가 외국인 기업들이 와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은 비록 제조 기지로서 성장하기 좀 부족함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겠구나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실물 경제 투자하는 방법으로서 제2의 중국이 어딜까. 결국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중국에 기댔던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네. 빨리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 거고 대기업들은 이미 또 인도 쪽에 뭐 자동차 공장을 비롯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투자자들도 네.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반간첩법이 중국에 이게 일종의 기폭제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그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 심지어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위 경영진들이 중국에 출장 갈 때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절대 사진 찍지 말고 서브 핸드폰을 지참한다든가. 뺏길 수도 있으니. 네, 거기 주요 지도나 이런 그리고 가기 전에 그 핸드폰으로 중국의 부정적인 기사 같은 걸 검색하지 않도록 이런 종류의 가이드라인을 많이 나가있어요. 왜냐하면 스파이로 규명될 수 있어요. 몰려버리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중국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빨리 이참에 공장 손절. 옮겨야겠구나. 손절. 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아이고야, 참. 그게 일단 현실이니 또 기업들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 경제가 2024년 경제가 좋지 않을 거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흔점이라고 한다면 뭔가는 바뀔 거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 그렇죠. 거의 한 2년 가까이 우리를 짓눌러 오고 있는 이 금리가 네, 2024년에는 좀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죄송합니다만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금리는 24년에도
안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네,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결과적으로 그 질문은 바꿔 얘기하면 물가 잡힐 거냐는 문제거든요. 물가가 잡혀야 금리 내리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 안 잡혔는데 금리 인하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 불가의 일이다. 그렇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었잖아요. 네. 그래서 23년 내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24년의 물가 상승률, 특히 미국의 물가 흐름을 좀 지켜보면 24년 4분기 정도에나 이 중동 불안이 뭐 기폭제처럼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미국 물가 상승률은 4분기 정도에나 목표하는 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꼼꼼히 예의주시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고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인데 한 차례 있다면 4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없을 가능성과 두 번 있을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차례 정도 4분기 정도에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가정하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른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많이 찾아보시는 페드워치 같은 네. 사이트를 보면 네. 그래도 한 6월이나 7월쯤에는 네. 첫 기준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들 네. 이제 투자자들은 보더라고요. 채권 시장도. 네. 근데 교수님은 훨씬 더 뒤로. 네. 그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신데요. 네네. 그런 질문을 제가 작년부터 받았거든요. 작년 이맘때도 23년 경제전망서 낼 때도 페드워치상에서는 맞습니다. 23년 중반쯤이면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왜 저는 금리 인하 없다고 합니까? 그게 되게 막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부정적이 아니라. 되게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래요? 김광석 교수. 네. 네. 맞아요. 왜냐면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김광석 교수님이 맞았고 네. 시장이 너무 앞서갔다 틀리고 예. 또 앞서갔다 틀리고 또 예. 주시장도 금리 인하 2023년에 하겠지? 예. 또 그러다 또 틀리고 막 이랬던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내년마저도 지금 시장은 그래도 2024년 6, 7월? 근데 네. 교수님은 아니야. 빨라야 연말일 거야. 네. 근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네네네. 저는 이제 글로벌 경제의 뷰는 항상 국제기구를 기초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제기구는 IMF, 월드뱅크, OECD, BIS, WTO. 이들의 스탠스를 거의 똑같이 가져갑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근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도 역시 이들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국제기구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다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페드워치 상에서 내년 6월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예요. 네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24년 6월 정도에 집중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쯤에. 네. 물론 기준금리 인하 안 하네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6월 들어서. 그래왔듯이. 예,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예.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대 실망, 기대 실망, 기대 실망. 이게 23년 연내 내내 반복됐던 주제예요. 그렇죠.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22년부터 보면. 요 정도는 안 할 거야. 근데 그 이상으로 하고 물가 그렇게 빨리 잡힐 거야. 물가 안 올라갈 거야. 그런데 물가 올라가고 물가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물가에 대한 기대, 금리 인상 안 할 거라는 기대,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 이게 자꾸 뒤로 연장되고 하면서 주가가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거죠. 2,500선에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 그렇게 이 시장을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현상도 이해해야 되고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이 24년 뭐 상반기 혹은 3분기 내에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도 또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양손에 부여잡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 게 어떨까. 예, 그러면 좀 더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어려워지는데요. 사실 이제
와이스트릿을 많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네.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뭔가 조금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근데 책에서도 그렇고 뭔가 앞에서도 서두에 오늘 띄워주셨습니다만 실물 경제와 예. 금융시장의 움직임 좀 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네. 그럼 주식시장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저 뒤에 예. 내린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2024년을 결정지을 20대 트렌드 중에 첫 번째 트렌드를 뉴 레지메 시대라고 네. 그래서 쓴 거예요. 이게 뭐 거창한 표현이지만 새로운 체제로 고착화된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체제로 그것도 고착화요. 고착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이게 그냥 고착화되는 거,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이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어요. 그 고리를 한번 여러분을 납득을 시켜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근래 경험했던 역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짧게. 네.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 안 좋을 거야라고 가정하시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이보다 경제가 악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본시장은 좋았잖아요. 날아갔죠. 벌써 실물 경제랑 자본시장이 같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경험했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넘어가면서 22년 인플레를 만나고 금리 인상기를 만나죠. 이때 실물 경제는 그래도 괜찮은 국면이었어요. 괜찮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끝나간다. 뭐 이러면서 실물 경제가 특히 비대면 서비스 말고 대면 서비스업에 충격이 있었는데 대면 서비스업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2년 경제 전망을 회귀점이라고 했어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다. 정말 그랬어요. 네. 실물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20년 이래로는 제일 나았어요. 근데 주가는 제일 안 좋았어요. 22년 10월이 바닥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23년 볼게요. 23년은 제가 경기 침체 온다고 했고 실제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네. 경기 침체인데 주가를 보면 22년보다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실물 경제의 흐름과 자본시장이 같이 가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상정해 놓는 건 우리가 자본시장을 접근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예, 네. 그 오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네. 일단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물 경제 중심으로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네. 경기 침체 옵니다. 근데 그게 곧 주가 침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 두 개가 완전히 따로 움직임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그 따로 움직이는 그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2020년부터 강조하는 그 문구가 등장했었죠. 그게 뭐냐면 메인 스트리트과 월 스트리트 간의 갭. 그 표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Y 스트리트이지만 와이스트리 참 좋죠. 네. 네. Y 스트리트만한 건 없지만 메인 스트리트는 실물 경제. 실물 경제. 리얼 이코노미.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뭘까요? 가게가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네. 생산하고 수출하고 고용하고 막. 예. 그게 실물 경제예요. 네. 근데 메인 스트리트 말고 월 스트리트. 월 스트리트는 이 동네 여의도입니다. 그렇죠. 금융. 예, 금융. 캐피털 마켓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두 개가 갭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2020년에 등장한 용어예요. 네. 자, 그럼 그걸 설명드려 볼게요. 실물 경제는요, 금리의 레벨이 중요해요. 맞습니까? 실물 경제 그렇죠. 예. 1%냐, 5%냐. 금리의 레벨이 중요합니다. 네.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지금 바로. 절대적이죠. 왜냐면 뭐 이자 갚을 비용도 커지고. 그렇죠. 기업들도 투자 실물 못하고. 경제에서는 분명 금리의 레벨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본시장에서는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더 작용해요. 네. 맞습니까? 예, 심리도 그렇고 방향과 속도 또한 그렇고. 그렇죠. 방향과 속도. 그래서 20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었거든요. 그때가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공포감으로 금리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공포감. 네. 근데 22년 10월이 주가의 바닥인데 그때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등장해요. 아하. 그러니까 주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팍 튀어 올랐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아니에요. 속도 조절론인 거예요. 네. 심리적인 기대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의 금리가 22년 10월의 금리보다도 높은데, 기준금리가 높은데, 국채금리가 하물며 높은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적으로는 그때가 공포스러웠지 지금이 공포스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공포는 전쟁 공포 말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있냐 이거예요. 네네.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체제가 된다는 거죠. 아하.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아니요, 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면 네. 동의하지 않으시면 끝까지 설명을 제가 납득시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네네네. 이게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분명 금리가 1%냐 5%냐가 중요한 건데 네네네. 이 자본시장에서는 금리가 1%냐 5%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나 그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두려움. 두려움을 느낄 때 자본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을 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이동인 거예요. 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은 2%포인트인데 그때는 역전되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역전되기 직전에 초강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그 실물 경제적으로 우리가 압박을 받는 금리의 레벨과는 다른 이슈인 거예요. 앞으로 기준금리 격차가 막 벌어질 것 같아. 그러면 달러 들고 있어야 되지. 그럼 달러 수요가 집중되면서 달러 강세가 초강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2022년 10월입니다. 또 금리 말고요. 물가라는 측면만 고려해 볼게요. 네. 이 실물 경제는요. 물건의 가격이 중요해요. 근데 재밌게도 자본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중요해요. 상승률. 그렇죠. 물가 지수보다는 상승률. 상승률이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실물 경제는 야 이거 얼마야가 중요해요. 네네. 내가 이거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나? 그러면 같은 소득 가지고 이걸 못 사보니까 가난해지고 힘들고 소비 규모가 줄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오르고 혹은 원자재 값 다 오르고 그게 부담 자체인 거야. 가격이 중요한 거야. 그게 실물 경제. 실물 경제 맞죠? 실물 경제는 가격 자체가 중요하다. 근데 이 자본시장에서는 우리 가격이 얼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자본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또 올랐나, 기대치보다도 올랐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플로우예요.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성장도 볼게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저성장은 저성장을 불러요. 저성장 국면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업에 투자를 안 해요. 그렇죠. 신규 사업 진출하려고도 안 해요. 고용을 또 안 하고. 고용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저성장은 저성장을 보니까 실물 경제는 더 억압시키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 요소가. 근데 자본시장에서는 저성장인 걸 이미 반영시켰어요. 그래서 반영시켰으니까 그게 주가를 또 조정시키기보다는 반영됐으니 그걸 새로운 일종의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다 공감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네. 여러분께 뭐 공감하십사 뭐 강조하는 건 아닌데 분명 제가 지금 한 20분 30분 동안 드린 말씀이 실물 경제, 리얼 이코노미와 이 캐피털 마켓 혹은 어셋 마켓 또 파이낸셜 마켓 이 마켓은 다르다. 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다른 이유가 실물 경제는 우리가 계속 보고자 하는 게 규모예요. 규모. 예. GDP 규모, 소비 규모, 소매 판매액, 기업의 투자액, 규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켓에서는 거래되는 가격에 관심이 있어요. 가격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요. 특히 자본시장에서의 가격은 부동산 시장도 포함입니다. 이 가격은 그 수요가 뭐냐면 돈인 거예요.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뉴노멀로 새로운 체제로 받아들이는 국면에서는 그걸 안고 돈을 이제 자본시장으로 넣어볼까
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말씀드려보면 실물 경제에서는 실제 기준금리 인하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네. 그럼 24년 4분기죠. 근데 자본시장에선 분명 한 24년 2분기 정도가 곧 기준금리 인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집중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 기대감이 항상 선반영.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포감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공포감이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이탈하게 HTS 지우고요. 네. 이탈하게 만들듯이 네. 이제 기준금리 인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HTS 다시 깔게 만드는 거죠. 근데 다만 2020년에 경험했던 그런 대세 상승장 네. 그걸 기대할 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년의 금리 인하 폭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 2024년 뭐 2분기 정도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어느 정도의 돈이 유입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보다는 상승 랠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투자 관점에서 꺼려질 이슈들도 많은데 네. 24년 한 2분기 정도가 되면 상당히 또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뭐 경기 침체 다 반영된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석을 하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그때는 경기 참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주가가 오르는 현상. 네.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 잘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예. 근데 또 열심히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야. 맞아요. 그러실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이르면 연말 정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본다면 네. 돈은 한 중반, 내년 중순부터 그렇죠. 움직일 것이다. 예. 다만 이 모든 시나리오를 앞에서부터 쭉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결국 물가가 모든 걸 결정해요. 물가가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가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구조를 길게 들으셨던 분은 충분히 알고리즘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은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결론이 되겠네요. 네, 뭐 강한 랠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한 랠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2020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건 네, 전혀 네, 아닙니다. 네, 네. 근데 2022년이 뭐 10월이 제 바닥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22년 10월이 바닥이고요. 23년은 지지부진한 해다 이렇게 네. 표현했었어요.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2,500선에서 올라갔다가 조금 밑으로 떨어졌다가 그 선에서 맴돈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조금은 올라가는 그런 국면, 뭐 3,000선을 동파하고 이런 이슈가 아니라. 것까지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게 금융의 영향도 받고 실물 경제의 영향도 받는 그런데 가장 큰 자산 부동산. 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2023년에 좀 올라오는 걸 예측을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올라왔고. 네네. 근데 여기서 되게 고민이 드는 거죠. 네. 여기서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청약 시장도 연초만 하더라도 저기 어디입니까? 둔촌 주공. 네. 거기가 뭐 미분양 난에 만에 막 이랬다가 예. 또 다시 어디는 또 막 신고가 돌파하고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가 2023년 아니었습니까? 네. 24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거들을 몇 가지만 대드릴게요. 제가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집값이 더 추가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고민되고 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값은 다시 떨어질 거라고 믿고 계시다면 오히려 네. 왜 그런 국면에도 상승세, 저는 뭐 강한 상승세는 또 역시 아닙니다. 강보합인데요. 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오히려 더 잘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의 의견하고 비슷하게 강보합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집값이 이런 국면에 하락한다고 주장하지 하고 또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그 전문가분들의 근거를 많이 들으셔서 균형점을 좀 찾아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먼저 이걸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에는 뭐
뭐죠? 진행 발언 하잖아요. 네,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잠깐 네. 의사진행 발언부터 해드린 겁니다. 걱정돼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한번 논리적으로 이 말씀부터 드려볼게요. 지금 인플레잖아요. 예. 단무지 가격 올라요. 햄 가격 올라요. 네. 그리고 김 가격도 오르고 쌀 가격도 올라요. 전기세도 오르고 가스요금도 올라요. 예. 그러면 김밥 가게 사장님은 김밥 가격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올려야 됩니까? 당연히 올리죠. 당연히 올리죠. 올리는 현상이 인플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건설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올라요. 건설 자재도 다 오릅니다. 많이 올랐죠. 근데 분양가를 낮춰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가능.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가를 좀 안 올려야 된다.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기업들이 A부터 Z까지 다 오르는데 뭐 분양가만 낮춰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공급을 미루죠. 공급을 미루거나 공급을 안 하거나 인허가를 안 받으면 집가격은 더 오르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 정부가 추석 직전에 내놓은 공급 대책도 네. 2022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집가격이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네. 부동산 사이클을 이해하실 때 네. 너무나 재밌는 게 이 건설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년, 21년 동안 집값이 폭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20년, 21년 동안 엄청나게 인허가를 받아요. 예. 인허가를 받으면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대략 한 2년 정도 주기를 지나서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22년에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미분양이 쌓이죠. 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요는 그만큼 안 나타나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주체들이 지금과 앞으로도 같을 거라고 전제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건설사도. 네. 근데 되게 재밌게도 22년, 23년 상반기까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건설 인허가를 안 받아요. 인허가를 안 받아서 22년부터 인허가를 안 받으면 24년 중반쯤부터는 공급 물량이 또 줄어요. 이런 사이클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재료비가 제가 여러분들과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 코멘트할 때 저랑 이제 뷰가 좀 다른 거는 저는 부동산이라는 변수를 다른 거시경제 변수랑 비교하면서 접근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인플레를 감안하고 아파트 가격을 봐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네. 소득도 제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그거죠. 소득이 절대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강조했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를 반영해 보면 집가격이 지금 0.03%로 플러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매주 0.03%씩 오르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네. 0.03, 0.02 요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보합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오르는 걸까? 저는 이게 그렇게 오르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이 마주하시는 가격은 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억 9천에서 5억 정도 평균 아파트 가격이 네. 그 정도로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가 상승분을 생각해 보면 김밥 가격 오르고 짜장면 가격 오르고 순댓국밥 가격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은 덜 오르면 이거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로는. 예, 실질로는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지금 오르는 게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뭐 결과적으로 돈의 형태로 들고 있으면 이게 돈도 제가 저축하시라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축상품, 저축상품도 그것에 준하는 수익성을 가져다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은 이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억이었다. 그럼 5억의
영향력을 행사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돈이 줄줄 새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5억을 저축했으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2천만 원 받는다고만 해볼게요. 근데 그걸 그냥 보증금의 형태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2천만 원을 잃고 있는 거고 물가 상승분마저도 계산해 보면 사실 더 많이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전세 보증금 가량에 해당되는 소위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자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 가격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무주택자를 위해서라도 집값이 지금 이렇게 강보합으로 상승하는 국면일 때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보다 당연히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그 보증금을 집의 형태로 들고 있는 것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다. 양극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할 때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 녹아버린다는 거죠. 네. 그 녹아버리는 게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렸습니다. 돈이 아이스크림처럼 있는데 녹아내리는. 그 그림이 근데 돈이라는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금리 상황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현금만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 가량의 소위 우리의 자산을 현금성 네네네. 자산을 네. 뭐 어떤 형태로 갖고 있나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나요? 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월세를 살면서 저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네네. 그거 따져봐야겠죠. 전세가 아니라 월세. 예, 그건 따져봐야겠죠. 예.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근데 집주인은 또 반대로 고금리 시절엔 전세를 원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 돈이 이렇게 녹아져 내리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면서 집값을 봐야 되는데 설사 집값이 약보합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집을 들고 있는 게 덜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때의 예. 물가 상승률 같이 반영을 하면서 봐야 된다. 예, 집값도 예. 상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네. 경제 성장은 둔화되지만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그러면 집값 역시 안 잡히는, 오르는 방향으로 보시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오르지만 강보합에 해당되고요. 그냥 이게 오르는 거 맞아요? 하는 질문을 많이 들을 만큼.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뵐 때, 강연 같은 자리에서 네. 많은 분들을 뵐 때,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오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한 8대 2로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손을 드세요. 네. 이게 실제 이 시장 상황이에요. 물론 이거는 서울 기준이죠. 예, 서울 서울 기준이에요. 기준으로. 지방은 또 많이 예. 달라서. 예.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5대 5 정도 되거나 6대 4로 아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을 인지하실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우리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반등한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나의 집값이 시장이 아니구나.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나의 집값은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혹은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을 잘 판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잘못 판독하는 그런 일이 좀 없으시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장의 눈으로 봐라. 나만의 눈으로 보지 말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을 저는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23년 상반기까지 떨어질 걸 전망했었고 네. 떨어진다고만 말씀드렸었고 중반부터 상승 반전한다라고 이미 작년 이맘때도 말씀을 드렸고 네. 집값은 네. 자신의 자산 상태, 포지션에 따라서 듣고 싶은 걸 듣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래서 아예 강세론자가 인기 있고 아예 약세론자는 또 이분들한테 인기가 있고 무주택자들한테. 그래서 그렇죠. 그 중간에서 이 상황에 따라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인기가 없으시더라고요.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 근데 그게 어떻게 전망입니까? 당위론이죠. 아, 저도 당위론 쪽으로 집값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는 게 맞냐 떨어지는 게 맞냐라고 질문하시면 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좀 행복을 위해서. 뭐 저출산이라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당위론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전망을 묻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전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전망을 해야 되는데 왜 당위론 쪽으로 설명하냐. 집값은 떨어져야 됩니다. 집값 너무나 높습니다. 그게 어떻게 전망이죠? 앞으로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 좋냐 나쁘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집값을 어떻게 만들까를 논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역전세난이 올 거라고 연초에 막 여론이 있었죠. 네.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반대로 역전세난이 안 올 거라고 답변 드렸어요. 역전세 대란은 오지 않고 역전세 현상은 온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란은 정말 이 역전세 때문에 굉장히 큰 우리가 우려했던 그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근데 역전세난이 올 거라고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네. 경제는 생물이고요. 경제 주체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로 직행하지 않아요.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 우회하거든요. 그럼 집주인은 집주인 나름대로 역전세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또 세입자들도 세입자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정부도 정부대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난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부의 역전세난이 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 대응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대응으로 인해서 역전세난이 생각했던 만큼 난이 오지 않는다, 대란이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집 가격이 0.02, 0.03%로 주간 단위로 반등한다고 했는데, 예. 전세 가격 등락률은 0.09%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역전세난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값은 그래도 물가 상승만큼 좀 오를 수 있다라는 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이켜보면 그래도 뭔가 조바심 날 정도로 네. 2021년 봤을 때 막 포모 현상 일으킬 정도로까지는 아니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전 절대 포모 현상을 가지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집을 사실 만한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또 한켠에서는 그거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놓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0.02, 0.03%로 강보합에 가까운 이런 상승률일 때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 살 만한 그런 국면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리는 다 상대적인 경제는 다 상대적인 건데 그렇죠. 금리랑도 비교해야 돼요. 금리도 대출금리 그 자체가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 대출금리 자체가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그 마이너스 수익률을 안고 예를 들어서 5%로 대출받아야 돼요. 그러면 집을 샀을 때 집의 가치가 5% 이상 상승한다. 그런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면서 물론 대출 규모나 집 가격이나 이걸 다 비교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면서 집을 급하게 사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안 해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고금리에 10억을 대출받아야만 내가 집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집 사라는 말입니까? 라는 댓글을 이제 남긴 적이 있으세요. 한 분이 네. 제 채널에서.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속상하다. 근데 이 시장은 죄송하지만 그분의 심정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정이 시장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 죄송합니다. 그분의 사정인 거지. 그건 시장이 아니에요. 사정과 시장은 달라요. 그럼요. 근데 그런 사정이지 않은 정말 수많은 계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을 움직이는 건 그런 사정이지 않은 분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 정말 이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VIP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무지막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이게 국면이 바뀔 때 집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믿을 때 그 돈을 대거 이 시장으로 옮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사정, 자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라. 네. 시장의 눈으로 시장을 봐라.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네. 그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이제 비대칭화라고 네. 말하셨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꼭 우리가 함양했으면 하는 그 트렌드가 비대칭화예요. 왜냐하면 이 비대칭화 때문에 전국 평균 가격 상승률은 플러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인구예요. 인구 구조 변화를 많이들 거론을 하시는데 인구 구조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구 구조 변화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구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이동이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인구는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만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20년, 21년에 집값이 폭등했던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다른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인구 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극복할 만큼의 집값이 그런 것과 역행할 만큼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으면 상승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것을 한 가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어쨌든 집 가격의 하방 압력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강한 상방 압력이 있는지를 항상 봐야 된다는 건데, 네. 근데 인구 감소 말고 두 번째는 가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역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주택 수요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매수세입니다. 근데 그냥 사겠습니까? 전세 혹은 월세 세입자를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거주 수요가 있다는 것은 매수 수요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구 구조 변화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 말고 인구의 이동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 이동은 수도권 인구의 경우에는 서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기도권의 인구가 앞으로도 늘어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수도권 집중. 예, 이게 인구의 이동이고 통계청도 인구를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지 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 근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근데 이 비대칭화라는 주제를 왜 24년 전망에 가져왔느냐? 바로 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해야 돼요. 이 정책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 주택 공급 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전망을 답변 드리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근데 경기도 6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생겨나면 신도시 생겨난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놀러도 이기 신도시, 가보시고. 예, 이기 신도시. 뭐 그런 것도 가보시고 위례 신도시, 동탄 신도시, 세종시도 가장 대표적인 신도시죠. 네. 뭐 전통적으로는 일산이나 분당도 네. 있겠지만 이런 신도시가 생겨나기 전과 후에 집 가격, 땅 가격, 건물 가격 레벨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 경기도 6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의 집 가격이나 땅 가격이, 건물 가격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신도시로 건립되는 과정에서 또 오를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 6개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이 비수도권의 가격은 안 오를지 모르지만 이들 지역의 집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을 보여주는 전국 평균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오르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대칭화라는 이 트렌드를 장착하지 않고 이 시장만 보면 그냥 뭐가 올라 우리 동네는 계속 떨어지는데 이렇게 절감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비대칭화라는 흐름 속에 전국 평균 가격이 오르는 현상일 테니 그러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런 지역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 투자, 특히 토목 투자죠. 건설 투자는 건축과 토목으로 구분되는데 네. 이 토목 건축, 토목 건설에는 일부가 소위 교통시설이에요. GTX 같은. 예, 이런 것들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분명 가격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를 좀 상상해 보시면 비대칭화라는 것이 정말 거의 거슬 수 없는 흐름이겠구나라고
동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측면이네요. 하나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 정말 맞습니다. 위험해진다. 네. 수도권 역시 사실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집값이 뭐 쉽게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정부는 수도권에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급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늘린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은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서 집값이 좀 잡힐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게 신도시가 되고 네.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면 그게 또 이제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자님만 보세요.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네. 199페이지에 네. 책 있으신 분은 199페이지 열어보시고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가 실었어요.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인구 감소인 거지 한국의 인구 감소라고 생각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을 상상하시면 집값이 이런 지역 뭐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지역의 집값이 냉정하게 봤을 때 오를 여건이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 하나 좀 찍어주고 가시죠 마지막에. 뭘 찍어요? 그냥 하나 찍어주고 가세요.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바로 옆장에 저는 지역을 198페이지에 네. 3기 신도시 여기도 예, 있네요. 그럼 저는- 3기 신도시 중에 어디를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지역을 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또 주택 공급 정책 그 추석 직전에 발표했었던 거 그 자료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항상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하면은 뭔가 하면 눈이 좀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인 것도 그렇고 돈의 흐름도 그렇고 네. 실물과 또 금융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우리 친절한 남자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